토머스의 읽지는 오싹한 마지막 말을 드러낸다. 이제 나는 그 일부야 화자가 다음일까? 거울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며 없는 그림자를 비춘다.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침실 문 아래로 몰래 찍힌 화자의 사진이 들어온다. 집벽 안에서 누가 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피부가 오싹해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한밤중에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처럼요. 상상해보세요. 마을 외곽에 있는 무너져가는 빅토리아 풍집 창문은 마치 깜빡이지 않는 눈처럼 가을 황혼을 응시하고 있죠. 저는 싼값에 이 집으로 이사 왔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할 때만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듣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가을 낙엽 냄새가 선선한 공기에 섞여 있었죠. 제가 그 오래된 집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 린다는 미소를 지으며 낡은 박공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벽의 매력을 칭찬했어요. 역사 깊은 집치고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 했죠. 싸구려 집에는 항상 뭔가가 따라온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첫날 밤 저는 삐걱거리는 매트리스에 누웠어요. 마치 의견이 있는 듯 투덜대는 그런 매트리스였죠. 침묵이 깔렸지만 평화롭지 않았어요. 마치 숨을 참고 누군가 알아채길 기다리는 듯한 고요함이었죠. 사흘째 밤 소음이 시작됐어요. 오래된 집 특유의 삐걱거림이 아니었어요. 그건 참을 수 있었죠. 이건 리듬이 있는 벽 안에서 누군가 걷는 듯한 소리였어요. 탁탁탁, 멈춤, 탁탁탁. 심장이 쿵쾅거리며 파이프나 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만 아는 춤을 추듯 의도적이었죠. 전등 스위치로 달려갔지만 늘 그렇듯 방엔 저와 먼지 알갱이뿐이었어요. 그러다 더 이상해졌어요. 주방 카운터에 두었던 커피 머그가 아침이면 식탁 위에 있더라고요. 커피 테이블에 쌓아둔 책들이 선반 맨 위,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처음엔 웃으며 제가 몽유병이 있나 했죠. 하지만 문 옆 그릇에 뒀던 열쇠가 욕조에 나타났을 때 더는 웃을 수 없었어요. 자물쇠와 창문을 확인했지만 침입 흔적은 없었죠. 물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뿐. 관찰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혼자인데 목덜미가 따끔거리는 그 느낌 아시죠? 뒤를 돌아봤지만 방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번은 복도 거울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집이 가라앉는 거라 했지만 집이 열쇠를 냉장고에 옮기진 않죠. 냉장고 얘기가 나왔으니 그게 마치 뭔가를 꾸미는 듯 윙윙거리는 거 아시죠? 이사 온 뒤로 제 냉장고는 비밀을 속삭이고 있어요. 탐정이 되기로 했죠. 손전등과 코마 환자를 깨울 만큼 강한 커피를 들고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다락은 거미줄과 죽은 말벌집뿐이었죠. 1층은 삐걱거리는 마루와 벗겨진 벽집뿐. 하지만 지하실은 달랐어요. 곰팡이 핀 상자 뒤에 문이 있었어요. 린다가 보여준 청사진엔 없는 아이용처럼 작은 문. 본능이 떠나라고 외쳤지만 호기심은 잔인한 상사죠. 문을 열자 경첩이 수십 년 만에 움직인 듯 비명을 질렀어요. 좁은 통로는 어둠 속으로 꼬불꼬불 이어졌고 공기는 축축한 흙과 퀴퀴한 땀 냄새로 무거웠죠. 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통로를 따라갔고 각 발걸음이 가슴에서 메아리 쳤어요. 통로는 작은 방으로 열렸어요. 간이 침대 나무 의자 테이블이 전부였죠.
통조림 먼지 쌓인 책, 그리고 여기서 위장이 꼬였어요. 사진 더미. 전부 제 사진이었어요. 아침을 먹는 저 소파에서 책 읽는 저자는 저. 일부는 창밖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일부는 코 위, 죽은 개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 누군가가 여기서 마치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지켜봤던 걸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쾅 닫고 경찰에 전화했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대며 사진을 찍은 자가 아직 벽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비밀이 있지 않나 궁금한 적 있나요? 마루 밑에 숨겨진 일기장 같은 거. 옆집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집은 기억을 품고 어떤 기억은 잊히는 걸 싫어해. 그땐 시적인 말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확신이 없었죠. 역사가들 사이엔 건물이 거주자의 감정을 흡수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어요. 어떤 이는 심령학이라 하고 어떤 이는 터무니없다고 하죠. 하지만 전화기를 쥐고 서 있는 동안 집의 과거가 저를 짓누르는 걸 느꼈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반딧불처럼 흔들렸죠.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방은 비어 있었고 사진은 고발처럼 남아 있었어요. 책임자였던 70년대 드라마 같은 코수염의 경찰관은 누군가 내가 너무 가까워졌음을 눈치채고 도망갔다고 했죠. 그들이 떠나며 집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여전히 관찰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불을 켜고 앉아 보이지 않는 세입자가 누구 or 무엇인지 왜 나를 골랐는지 고민했어요. 경찰이 떠났고 그들의 테일라이트는 안개 낀 밤 속으로 사라졌지만 집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다. 소파에 앉아 차고에서 찾은 야구 방망이를 꽉 쥐었고 삐걱거리는 소리마다 화들짝 놀랐다. 그 숨겨진 방의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타올랐다. 누군가 내가 책을 읽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을 포착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모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세입자에 의해 기록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침묵이 공포 영화의 깜짝 장면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를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 집은 고요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나는 커피와 편집증에 의지한 몰골이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하실로 돌아갔다. 그 작은 문은 녹슨 경첩으로 나를 조롱하듯 서 있었다. 손전등을 한 손에 방망이를 다른 손에 들고 문을 열었다. 통로는 숨이 막힐 듯 했고 공기는 퀴퀴한 사람이 살았던 냄새로 무거웠다. 방은 변함없었다. 간이 침대 의자, 테이블 사진들. 하지만 이번엔 새 것을 발견했다. 침대 밑 느슨한 마루판. 그것을 들어 올리자 찌그러진 차가운 금속 상자가 나왔다. 안에는 더 많은 사진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오래된 누렇게 변한 사진들, 뻣뻣한 칼라의 남자들, 긴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모두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 사이엔 낡았지만 읽을 수 있는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수십 년 전 실종 사건에 관한 것들이었다. 손이 떨리며 읽었다. 스크랩은 이 마을, 이 집이나 근처에 살던 사람들의 실종을 다루고 있었다.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한 기사는 엘리아스라는 남자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혼자 살며 은둔적이고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묘사되었다. 후속 기사는 없었고 화재 후 그가 사라졌다는 모호한 언급만 있었다. 집이 비밀을 내뱉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오래된 집은 수십 년 동안 냄새를 가둘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향수병처럼 이 집은 후의 냄새가 났죠. 상자를 위층으로 가져와 부엌 테이블에 내용을 펼쳤다. 내 사진은 최근 것이었다. 디지털 출력 폴라로이드가 아니었다. 즉, 누군가는 유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된 사진들은
피사체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모르는 듯한 섬뜩함이 있었다. 엘리아스 또는 그 비슷한 누군가가 이 집의 그림자였을까. 세대에 걸쳐 그 생각에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파헤치는 걸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가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다. 호기심은 랜턴이지만 원하는 길을 비추지 않을 때도 있어. 틀린 말이 아니었다. 친구 제이크, 약간 테크 덕후인 녀석에게 전화했다. 그는 사진을 보고 말했다. 야, 이건 스토커 수준의 장비야. 고해상도 몰래 찍은 각도 누군가 기술이 있어. 우리는 카메라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질문만 더 생겼다. 제이크는 누군가를 잡으려면 내가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다. 그래서 싼 웹캠을 지하실 문에 설치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안 자고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새벽 2시쯤 화면이 깜빡였다. 잡음 그리고 검은 화면. 돌아왔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방망이를 잡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지하실은 텅 비어 있었다. 영상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다. 문만 스스로 움직였다. 다음 날 또 다른 걸 발견했다. 지하실 벽에 희미한 긁힌 자국. 누가 새는 표시를 새긴 듯 했다. 전에는 없었다. 매일 벽을 확인했고 이틀 뒤 또 다른 표시가 나타났다. 누군가 뭔가 수를 세고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웃어넘기려 했다. 집이 유령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새벽 3시에 토스터가 이유 없이 튀어나오죠. 나도 그래. 심리학자들 사이엔 공포가 없는 패턴을 보게 만든다는 논쟁이 있다. 패러이돌리아라고 하죠. 하지만 그 새는 표시는 내 상상이 아니었다. 그 숨겨진 방으로 계속 끌렸다. 마치 나를 부르는 듯. 어느 밤 테이블 위에 새 사진이 있었다. 아직 현상액이 마르지 않은. 이틀 전 내가 금속 상자를 들고 지하실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누군가 바로 뒤에 있었고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문을 판자로 막고 못질했지만 집은 더 안전해지지 않았다. 마치 벽 자체가 나를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듯했다. 판자로 막은 문은 집이 눈을 가진 듯한 느낌을 막지 못했다. 거의 잠을 못 잤고 매 삐걱거림에 화들짝 놀라며 야구 방망이를 곁에 두었다. 경찰은 왔다 갔지만 먼지와 그 빌어먹을 사진들 외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레트로 코스염의 경찰관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마 떠돌이가 겁먹고 도망갔을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집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숨을 참고 내가 방심하길 기다리는 듯했다. 집이 당신을 판단하는 듯한 느낌 아셨어요. 마치 잘해봤어. 하지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일상을 이어가려 했다. 커피를 내리고 원격으로 일하며 모든 게 정상인 척. 하지만 정상은 칫솔이 냉동실에 있거나 노트북 충전기가 계단에 깔끔히 말려있는 걸 포함하지 않는다. 매번 웹캠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보지 않을 때 물건들이 움직였다. 망각을 배제하려고 열쇠 저녁 8시 그릇에 같은 메모를 남겼다. 소용없었다. 메모는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채 발견되고 지하실 벽엔 새 새는 표시가 생겼다. 이제 색이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새겨져 있었다. 절박해진 나는 제이크를 다시 불렀다. 그는 맥주 6캔과 진짜라는 유령 사냥 앱을 들고 왔다. 맥주를 따며 웃었지만 앱의 바늘이 지하실 막힌 문 근처에서 치솟았다. 아마 배선 문제라며 제이크는 말했지만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그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공기는 퀴퀴한 냄새로 무거웠다. 새는 표시를 말하자 그는 여전히 숨어드는 불법 거주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입구는 잠겨 있었고 판자는 꿈쩍도 안 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답을 찾으려. 대부분은 친절했지만 모르고 집이 이상하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했다. 피터슨 씨, 얼굴이 구겨진 종이 같은 노인은 울타리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 집은 비밀을 놓아주지 않아. 그는 50년을 여기서 살았고 60년대 화재를 기억했다. 집이 거의 전소되었던 때.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는 당시 주인아마 엘리아스가 떠나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했다. 집의 뼈에 짜여져. 그의 말이 무겁게 남았고 그 숨겨진 방의 공기처럼 무거웠다. 어떤 문화에선 집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던데 살아있어서 거기 살던 모든 일을 기록하는 거죠. 마을 도서관의 기록을 뒤졌다. 먼지 쌓인 문서를 넘기며. 피터슨 씨가 말한 화재는 사실이었다. 1963년 원인 불명 사상자 없음. 하지만 책에서 페이지가 찢긴 듯 공백이 있었다. 엘리아스의 이름이 다시 나왔다. 1918년부터 1963년까지 주인으로 그 후엔 아무것도. 사망 증명서도 매매 기록도 없었다. 마치 벽 속으로 녹아든 듯. 초자연적 연구자들 사이엔 트라우마가 사람을 장소에 묶을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 감정적 끈 같은 것. 유령을 믿을 준비는 안 됐지만 집은 강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다. 이번엔 침실 문 밑에 끼워져 있었다. 내가 어제 도서관에서 지역 역사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위장이 뒤틀렸다. 나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웹캠을 다시 확인했다. 새벽 1시 47분에 잡음.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전과 같았다. 판자를 뜯고 손전등을 떨며 숨겨진 방으로 돌진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의자, 그 압박하는 침묵뿐. 하지만 테이블 위에 벽이 아닌 나무에 새새는 표시가 있었다. 이제 내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앉아 있었다. 이건 그냥 불법 거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집 또는 그 안에 무언가가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원치 않는 말이었다. 스스로 농담을 했다 아마 집이 룸메이트를 원한다고 말하는 방식일지도. 하지만 농담은 통하지 않았다. 판자를 다시 설치하고 자물쇠를 추가했으며 소파에서 방망이를 들고 밤을 보냈다. 집이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지하실 문이 자물쇠는 약간의 위안을 줬지만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았다. 집은 여전히 나를 가늠하는 듯한 기운으로 윙윙거렸다. 침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소파에서 야구 방망이를 곁에 두고 야영하듯 지냈다. 모든 그림자가 잠재적 위협이었다. 새는 표시, 이제 5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향한 시계 초침 같았다. 집이 당신과 체스를 두는 느낌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이 조리고 집은 세수 앞서 있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이웃들에게 다시 갖다 막연한 소문 이상을 바랐다. 대부분은 정중한 미소로 나를 물리쳤지만 클라라라는 노파가 나를 초대했다. 그녀는 나무뿌리처럼 구부러진 손과 세월에도 날카로운 눈을 가진 노인이었다. 라벤더와 후회 냄새가 나는 차를 마시며 그녀는 80년대 내 집에 살았던 조카 토머스에 대해 말했다. 조용한 아이였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망가졌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그 집에 집착했지. 집이 자기에게 말한다고 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며 멈췄다. 토머스는 89년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수십 년 전 엘리아스처럼. 클라라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어떤 집은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 그녀의 말이 주먹처럼 날아왔다. 토머스 엘리아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입자였나? 아니면 더 오래된 무언가의 희생자였나?
클라라는 토머스의 사진을 줬다. 내 집 앞에선 눈이 초췌한 마른 아이였다. 그의 고개 기울임은 내가 거울에서 본 그림자와 같았다. 속이 울렁였지만 계속 들었다. 클라라는 토머스가 집의 비밀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임무라 말했다고 했다. 집이 세입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집이 나를 이유로 골랐을지도. 집에 돌아와 토머스의 사진을 냉장고에 붙였다 정신 차리라는 티싱. 그날 집은 더 조용했지만 평화롭지 않았다 마루대 부지센나요니. 지하실 문을 확인했다. 자물쇠는 그대로였지만 문틀의 셋에는 표시가 생겼다. 5번째, 나는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이상 현상을 기록하며 잘못된 서랍의 포크 패턴으로 깜빡이는 전등밤의 희미한 긁는 소리. 기록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줬지만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다. 뭔가가 여기서 시간을 세고 있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 더 깊이 파헤쳤다. 오래된 기록은 1890년에 집을 지은 워렌 가문을 언급했다. 새 아이를 병으로 잃고 스스로 사라진 가족.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집을 그들의 피에 묶는 의식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민담 같았지만 엘리아스와 토머스에 대한 스크랩은 같은 섬뜩한 실마리를 반영했다. 민속학자들 사이엔 슬픔이 집을 저주해 영혼을 벽에 가둘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 믿을 준비는 안 됐지만 새는 표시와 그날 밤 내 베개에 나타난 사진, 내가 워렌 가문에 대해 읽던 도서관에서 찍힌 것은 현실이었다. 제이크를 다시 불렀다. 그가 웃어넘기길 반쯤 바랐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영상은 새벽 2시경 무작위로 깜빡였다. 한 클립은 복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잡았다. 내 것보다 너무 길고 사람보다 너무 빠른. 창백한 제이크가 말했다. 이건 불법 거주자 수준이 아니야. 나가야 해.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집은 나를 갈고리로 잡아당기는 듯했고 떠나는 건 지는 것 같았다. 유령집을 고집으로 이기려 해본 적 있나요, 스포일러? 그게 당신보다 인내심이 많아요. 클라라의 지혜가 남았다. 마음먹은 집과 싸우지 마. 그녀는 슬픈 미소로 말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전에 펼쳐진 걸 본 듯. 포기할 준비는 안 됐지만 내가 토머스 엘리아스 아니면 집 자체와 싸우는 건지 궁금해졌다. 그날 밤 다시 들렸다. 탁탁탁. 이제 느려져 심박이 멈추는 듯. 방망이를 쥐고 지하실 문을 바라봤다. 그 새는 표시를 세는 존재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며. 탁탁탁 소리가 집에 보이지 않는 맥박을 위한 메트로놈처럼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클라라가 토머스에 대해 한 말과 냉장고에 붙은 그의 사진, 과거에 불타버린 듯한 그의 눈이 떠나지 않았다. 지하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새는 표시는 계속 생겼다. 이제 6개 문틀에 경고처럼 새겨져 있었다. 더는 수비만 할 수 없었다. 집과 논쟁하며 지는 느낌하셨어요. 이 집은 압승하고 있었죠. 집을 뜯어보기로 했다. 비유적으로라도. 쇠지레와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한 80년대 록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지하실부터 시작했다. 숨겨진 방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지만 주변 마루판을 더 뜯으며 전선 비밀문 누가 또는 무엇이 나를 지켜보는지 단서를 찾았다. 한 마루판 밑에서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페이지가 바삭하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필체는 급하거나 공황 상태에서 쓴 듯 날카로웠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토머스의 일지였다. 각 항목은 편집 중에 악몽 같았다. 집이 나를 본다. 여기 머물길 원해. 벽 속에서 새는 소리가 들려. 그는 나처럼 자신을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집이 그를 선택했다고 느꼈다고 썼다.
그의 글을 읽으며 소름이 끼쳤다. 그의 말은 내 생각과 거의 같았다. 한 항목이 눈에 띄었다. 워렌 가문은 슬픔을 담으려 이 집을 지었지만 이제 더 많은 걸 담고 있다. 우리를 지킨다. 토머스는 같은 미스터리를 풀려 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듯 했다. 마지막 페이지는 한 줄이었다. 이제 나는 그 일부야. 노트를 손에 들고 지하실 공기가 짓눌렀다. 당신을 되읽는 일기를 발견해 본 적 있나요? 이건 내가 두려워하기도 전에 내 공포를 알았죠. 일지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지하실 문을 잠갔다.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더 조용해진 게 아니라 내가 따라잡길 기다리는 듯 더 무거웠다. 일지를 다시 읽으며 도서관 기록과 대조했다. 토머스가 워렌 가문을 언급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파헤쳤다. 1890년의 비극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잘못된 의식 그들의 영혼을 묶어 집이 버려지지 않도록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민담이지만 진실의 뿌리를 내리는 법이 있다. 역사가들 사이엔 의식이 장소에 에너지를 새길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 심령적 흉터처럼. 토머스의 일지는 워렌 가문의 슬픔이 이 집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하게 했다. 제이크에게 일지를 보여줬다. 그는 유령 앱 농담을 멈췄다. 읽고 나서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이 사람 미쳤었지만 틀리지 않았을지도. 집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신경질적으로 웃었지만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혔다. 일지의 날짜 패턴을 발견했다. 토머스의 항목은 내 카메라가 깜빡이는 시간 새벽 2시경에 치솟았다. 복도에 모션 센서를 설치해 구체적인 걸 잡으려 했다. 그날 밤 센서가 울렸지만 영상은 잡음 뿐이었다. 지하실을 확인하니 또 다른 새는 표시 7번째. 농담을 해보려 했다. 집이 내가 놀란 횟수를 세는 걸지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소파 밑에서 새 사진을 찾았다. 어젯밤 내가 부엌에서 토머스의 일지를 읽는 사진. 심장이 뛰었다. 혼자였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카메라는 켜져 있었다. 집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일지가 내가 읽지 않은 페이지로 열려있는 걸 봤다. 토머스가 쓰지 않은 페이지. 새 잉크로 쓰여 있었다. 이제 너도 그 일부야. 손이 차가워졌다. 집은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도 쓰고 있었다. 클라라의 경고가 메아리쳤다. 마음먹은 집과 싸우지 마. 그녀의 조카는 시도했고 사라졌다. 포기할 준비는 안 됐지만 토머스처럼 갇힌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쓰지 않은 대본에. 그날 밤 탁탁탁 소리가 다시 왔다. 느리고 의도적이었으며 집이 다음 단서를 찾으라고 초대하는 듯했다. 일지의 말, 이제 너도 그 일부야가 젖은 옷처럼 달라붙었다. 집은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토머스 엘리아스 워렌 가문처럼 나를 그 이야기에 짜 넣고 있었다. 이제 7개의 새는 표시 하나하나가 집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이었다. 더는 도망칠 수 없어 이야기를 바꾸기로 했다. 집이 말하는 이야기를 다시 쓰려 해본 적 있나요? 스포일러 고집 센 편집자가 있죠. 지하실에서 시작했다. 쇠지뢰를 들고 파괴가 아닌 되찾기를 위해. 숨겨진 방은 집의 비밀의 심장 같았기에 그곳을 바꾸기로 했다. 간이 침대 의자 테이블 그리고 그 섬뜩한 사진들을 차고로 끌어냈다. 방의 공기가 가벼워졌다.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듯. 벽을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하고 책장을 끌어와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중고소설 몇 권과 램프뿐이었지만 집의 소나기에 대한 반항 같았다. 새 페인트가 방에서 유령을 잊게 만든다는 걸 아셨어요. 이 방은 시도하고 있었죠.
토머스의 일지를 선반에 두었다 숨기지 않고 전에 여기 있었던 일을 기리듯. 며칠간 집은 조용했고 세세는 표시도 문 밑으로 들어온 사진도 없었다. 주기를 깼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클라라의 말이 메아리 쳤다. 집은 쉽게 놓아주지 않아. 그녀는 토머스를 통해 받고 그녀의 경고는 너무 많이 잃은 이의 무게를 지녔다. 더는 집과 싸우지 않았다. 평화를 만들려 했다. 새 도서관에서 저녁을 보내기 시작했다. 램프 불빛 아래 읽으며 공기는 덜 무겁지만 여전히 관찰당하는 듯. 어느 밤 내가 사지 않은 책을 찾았다. 마을의 오래된 역사책, 다른 책들 뒤에 숨겨져 있었다. 안에는 토머스의 날카로운 필체가 아닌 곡선진 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다. 집은 기억한다. 맥박이 빨라졌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쪽지를 그대로 두고 인정하듯 읽기를 계속했다. 책은 워렌 가문을 다시 언급했으며 그들의 의식을 잃은 아이들을 가까이 두려는 절박한 행위로 암시했다. 인류학자들 사이엔 의식이 장소에 감정을 고정시켜 영적인 메아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 이 집은 영원히 메아리치는 듯했다. 제이크가 왔고 도서관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했다. 여기 남는 건 미쳤어. 그가 말했다. 선반을 물을 듯이 보며. 우리는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팽팽했다. 쪽지를 보여줬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너를 가지고 놀고 있어. 어쩌면 맞았지만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집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듯. 그날 밤 모션 센서는 울리지 않았지만 희미한 허밍 소리가 들렸다. 집이 자장가를 부르는 듯. 집이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내 집은 섬뜩한 멜로디지만 좀 중독적이죠. 일주일 뒤 같은 곡선진 글씨에 또 다른 쪽지를 소설 속에서 찾았다. 너는 그것을 치유하고 있어. 얼어붙었다. 정말 아니면 집이 나를 다시 쓰는 걸까? 계속 일했다. 도서관에 식물을 추가하고 러그와 삐걱이지 않는 의자를 놓았다. 새는 표시는 7개에서 멈췄고 탁탁탁 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어느 밤 책을 읽다 램프 위로 그림자가 지나갔다. 빛에 장난치곤 너무 느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올려다봤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집은 나와 끝난 게 아니었다. 그저 접근법을 바꾼 것뿐. 클라라의 지혜가 떠올랐다. 집은 네가 주는 것을 간직해. 그녀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눈은 토머스의 유령에게 말하듯 멀리 있었다. 나는 이 집에 도서관 새 이야기를 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조각들을 쥐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다음에 무엇을 줄지 기다리며. 집의 자장가 같은 허밍 소리가 사라졌지만 그 존재감은 너무 오래 머무른 손님처럼 남아있었다. 새새는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탁탁탁 소리도 멈췄지만 속지 않았다. 집은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었다. 새 도서관은 작은 승리 같았다. 그림자가 짙은 곳에 빛의 한 조각. 하지만 램프 아래 책을 읽을 때마다 집이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적대적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연구하는 듯. 집이 당신을 기록하는 느낌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집은 이제 노트 한 권을 다 채웠죠. 일상을 이어갔다 선반에 책을 더 채우고 배경 소음을 위해 작은 라디오를 놓았다. 집은 조용했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내가 실수하길 기다리는 듯. 어느 저녁 소설을 넘기다 목덜미에 희미한 바람이 스쳤다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얼어붙어 주변을 살폈지만 방은 고요했다. 그러다 램프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다. 전구가 죽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처럼 맥박을 뛰는 듯. 웃으며
좋은 시도야 집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깜빡임이 멈췄고 벽에서 속삭임 같은 한숨이 들린 듯 했다. 집의 집착을 이해하려고 마을의 역사를 더 파헤쳤다. 도서관에서 1890년의 장부를 찾았다. 워렌 가문이 집을 지을 때의 소유물 목록. 평범한 것들 가구 린넨 사이에 이상한 항목이 있었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거울. 그런 거울은 본 적 없었지만 마음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와 복도 거울을 확인했다. 몇 주 전 그림자를 봤던 그 거울. 오래된 거울의 테두리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달았지만 복잡한 가문의 문장 같았다.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집이 몸을 기울이는 듯. 그날 밤 거울을 꿈꿨다. 거울 속에서 토머스 엘리아스 그리고 모르는 얼굴들이 나를 응시했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땀에 젖어 깨어났고 도서관의 라디오가 꺼져 있는데도 잡음이 재생되고 있었다. 플러그를 뽑았지만 잡음은 머릿속에 남았다. 집이 말하려는 듯. 뭔가를 뽑았는데도 소리가 나는 경험 있나요? 이 집은 논리에 신경 안 써요. 초자연적 매니아들 사이엔 거울이 포털 역할을 하거나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 믿진 않았지만 그 거울은 내 모습 이상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제이크를 불렀다. 그는 내가 공포영화 주인공이라 반쯤 확신했다. 거울을 살펴봤지만 숨겨진 공간은 없었고 이상한 문양뿐이었다. 그는 부수자고 했지만 그랬다간 집의 이야기 일부를 깨는 느낌이라 할 수 없었다. 대신 천으로 덮었다. 그 안에 담긴 걸 조용히 만들려. 집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천은 바닥에 깔끔히 접혀 있었고 거울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건 너를 본다. 심장이 멈췄지만 쪽지를 그대로 두었다. 조용한 휴전처럼. 며칠이 평온히 지났지만 작은 것들을 눈치챘다. 도서관 책들이 제목이 아닌 색깔별로 재배열되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라디언트를 형성했다. 라디오가 한번 켜지더니 수십 년 전 재즈곡을 틀다가 내가 만지자 꺼졌다. 집은 화난 게 아니라 장난스러웠다. 거의. 클라라의 지혜가 떠올랐다. 집이 원하는 걸 주면 평화를 줄지도 몰라. 그녀는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신의 유령과 타협한 듯. 나는 이 집에 도서관 새 목적을 주고 있었지만 집은 아직 놓아줄 준비가 안 된 신호를 주고 있었다. 어젯밤 도서관에 앉아 램프가 안정적이고 공기가 고요했다. 그러다 복도에서 단 한 번의 탁 소리가 들렸다. 리듬 있는 탁탁탁이 아니라 내가 의자를 꽉 쥐게 할 정도였다. 집은 아직 여기 있고 내 챕터를 쓰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복도에서 들린 단 한 번의 탁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집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도서관은 내 안식처 같았지만 그곳에서도 공기는 조용한 무게를 지녔고 마치 집이 속삭이는 듯했다.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어. 세세는 표시는 없었고 사진도 없었지만 복도의 거울, 여전히 천으로 덮인 은 자체의 맥박으로 윙윙거리는 듯했다. 천을 그대로 두었지만 다시 미끄러질까 반쯤 기대했다. 하지만 제자리에 있었다. 집이 당신에게 침묵으로 대하는 느낌 아셨어요? 우리 집은 그 예술을 마스터했죠. 추측이 아닌 답이 필요해. 다시 마을 기록을 파헤쳤다. 도서관의 기록실은 먼지와 잊힌 약속 냄새가 났지만 비밀을 품고 있었다. 미해결이라 적힌 상자 속에서 워렌 가문의 파일을 찾았다. 1890년 그들의 아이들 사망만이 그들을 망가뜨린 게 아니었다. 그 후의 일이 문제였다. 1891년 지역신문은 스캔들을 암시했다. 워렌 가문의 마트리아크가 이끈 가문을 영원히 하기 위한 집안의 의식. 이웃들은
이상한 빛 주문 그리고 침묵을 보고했다. 워렌 가문은 곧 사라졌고 1958년 엘리아스가 집을 살 때까지 비어 있었다. 파일은 그 새겨진 거울을 언급했는데 의식의 도관이라고 했다. 위장이 꼬였다. 내가 그들의 닻을 숫도 응시해왔던 걸까? 토머스의 일지에서 이름을 대조했다. 한 항목은 애쉬아마 엘리아스를 언급하며 집의 심장을 지킨다고 썼다. 모호했지만 토머스의 집착에 대한 클라라의 이야기와 연결되었다. 1963년 화재 보고서를 찾았는데 화재 후 엘리아스의 실종을 기록했다. 시체도 흔적도 없었다. 89년의 토머스처럼. 패턴은 분명했다. 집은 어떤 식으로든 세입자를 요구했다. 집이 영혼의 방명록을 간직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이 집의 페이지는 가득 차 있죠. 집에 돌아와 거울에 천을 걷었다. 유령이 튀어나올까 반쯤 기대하며. 아무 일도 없었지만 테두리의 문양은 복도 불빛 아래 더 선명해 거의 빛나는 듯 했다. 다시 문양을 따라가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집이 숨을 참는 듯. 그날 밤 다시 허밍 소리가 들렸다. 라디오가 아니라 벽에서 났고 안정적으로 심장 박동 같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서관에 앉아 문간 너머 거울의 반사를 바라봤다. 나만 보였지만 뭔가 다른 게 답시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클라라를 다시 찾아가 일지와 거울의 문양을 설명했다. 문양을 언급하자 그녀의 눈이 흐려졌다. 내 토머스가 그걸 한번 그렸지. 그녀가 부서지듯 말했다. 집의 언어라고 했어. 더는 몰랐지만 다시 경고했다. 집이 너를 지워버리게 두지 마. 그녀의 말은 집이 전에 이긴 걸 본 이의 무게를 지녔다. 민속학자들 사이엔 문양이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의도를 물체에 묶는다는 논쟁이 있다. 그 새김은 살아있는 듯했고 집만큼이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새 쪽지를 찾았다. 마을 역사책 안에 그건 너의 이름을 안다. 맥박이 빨라졌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터무니없지만 절박해서 집에 말했다. 뭐가 원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빈 방에 울렸다. 답은 없었지만 허밍이 멈췄고 거울의 반사가 잠깐 깜빡였다.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집과 대화한다고. 다음엔 커피 초대할지도. 하지만 침묵은 달랐다. 집이 듣고 있는 듯. 도서관에 계속 추가했다. 더 많은 책, 작은 책상 내 것으로 만들려. 집은 반항하지 않았지만 항복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 책을 읽다 라디오가 켜지며 그 옛 재즈 곡을 틀었다. 이번엔 건드리지 않고 놔뒀다. 집이 내 주위에 안착하는 걸 느끼며 마치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대화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이제 집과 나는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맴돌며 신뢰를 시험하는 파트너처럼. 라디오에 재즈 멜로디가 머릿속에 남았고 집이 말을 걸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비록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새 쪽지도 새는 표시도 없었고 항복보다는 휴전 같은 고요함이었다. 거울은 여전히 덮여 있고 문양은 숨겨져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심장 박동처럼 그 끌림을 느꼈다. 집이 당신을 오디션 없이 역할에 캐스팅하는 느낌 아셨어요. 나는 주연으로 뽑혔죠. 떠나지 않기로 했다. 고집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가 반쯤만 말해진 채 버려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도서관은 내 닻이었고 선반은 책과 토머스의 일지의 무게로 무거웠다. 나는 일지에 쓰기 시작했다. 편집증이 아닌 관찰 워렌 가문을 언급할 때, 램프가 깜빡이는 방식 큰 소리로 읽을 때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집은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허밍 소리는 더 부드러워 거의 승인하는 듯했다.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엘리아스와 토머스처럼 그 이야기를 지키는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오후 선반에서 내가 놓지 않은 책을 찾았다. 1890년대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한 낡은 장부 페이지가 바삭했다. 워렌 가문의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었고 집이 조용해지기 전 방문들을 기록했다. 한 항목이 눈에 띄었다. 워렌 부인이 관리자 집의 기억을 이어갈 누군가를 말했다. 숨이 멎었다. 내가 그게 되어가고 있었나 문화사가들 사이엔 장소가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해 무의식적으로 역사의 관리자가 되게 한다는 논쟁이 있다. 이 집은 내가 다음 순서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클라라를 마지막으로 찾아가 장부를 보여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고 눈은 멀리 있었다. 토머스도 그걸 느꼈지. 그녀가 속삭였다. 집이 자기를 선택했다고는 했어. 이번엔 경고하지 않았고 내가 이미 결정했다는 듯 조용한 체념으로 나를 봤다. 그녀의 지혜가 남았다. 집은 사랑하는 것을 간직해. 집이 나를 사랑하는지 단지 필요로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끝없는 테피스트리의 실처럼 묶여 있다고 느꼈다. 집에 돌아와 거울에 천을 걷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문양은 빛나지 않았지만 공기가 변했고 집이 숨을 내쉬는 듯했다.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있어. 너의 이야기를 지킬게. 허밍이 돌아왔고 부드럽게 고개 끄덕이는 듯. 그날 밤 라디오는 잡음 없이 다른 시대의 느린 멜로디를 틀었다. 끄지 않고 도서관을 채우게 두었고 집이 내 주위에 안착하는 걸 느꼈다. 집과 춤춰본 적 있나요? 생각보다 리듬이 좋죠. 다음 날 장부 속에서 그 곡선진 글씨로 새 쪽지를 찾았다. 너는 충분해. 심장이 안정되었다. 집은 놓아주지 않았지만 나를 가두지도 않았다. 스스로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토머스 엘리아스 워렌 가문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추가하며 일지에 계속 썼다. 도서관은 자랐다. 더 많은 책, 더 많은 생명, 그리고 집은 덜 무겁게, 더 쉽게 숨 쉬는 듯했다. 나는 단지 세입자가 아니었다. 그 유령의 역사 관리자였다. 어젯밤 도서관에 앉아 램프가 따뜻했고 거울은 나만 비췄다. 복도에서 단 한 번의 탁 소리가 부드럽고 거의 다정하게 집이 이제같이야 라고 말하는 듯 들렸다. 미소 지으며 두려움 없이 그 이야기를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 집과 나는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맴돌며 신뢰를 시험하는 파트너처럼. 라디오에 재즈 멜로디가 머릿속에 남았고 집이 말을 걸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비록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새 쪽지도 새는 표시도 없었고 항복보다는 휴전 같은 고요함이었다. 거울은 여전히 덮여있고 문양은 숨겨져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심장 박동처럼 그 끌림을 느꼈다. 집이 당신을 오디션 없이 역할에 캐스팅하는 느낌 아셨어요? 나는 주연으로 뽑혔죠. 떠나지 않기로 했다. 고집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가 반쯤만 말해진 채 버려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도서관은 내 닻이었고 선반은 책과 토머스의 일지의 무게로 무거웠다. 나는 일지에 쓰기 시작했다. 편집증이 아닌 관찰 워렌 가문을 언급할 때, 램프가 깜빡이는 방식 큰 소리로 읽을 때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집은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허밍 소리는 더 부드러워 거의 승인하는 듯했다.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엘리아스와 토머스처럼 그 이야기를 지키는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오후 선반에서 내가 놓지 않은 책을 찾았다. 1890년대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한 낡은 장부 페이지가 바삭했다. 워렌 가문의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었고 집이 조용해지기 전 방문들을 기록했다. 한 항목이 눈에 띄었다. 워렌 부인이 관리자 집의 기억을 이어갈 누군가를 말했다. 숨이 멎었다. 내가 그게 되어가고 있었나 문화사가들 사이엔
장소가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해 무의식적으로 역사의 관리자가 되게 한다는 논쟁이 있다. 이 집은 내가 다음 순서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클라라를 마지막으로 찾아가 장부를 보여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고 눈은 멀리 있었다. 토머스도 그걸 느꼈지. 그녀가 속삭였다. 집이 자기를 선택했다고는 했어. 이번엔 경고하지 않았고 내가 이미 결정했다는 듯 조용한 체념으로 나를 봤다. 그녀의 지혜가 남았다. 집은 사랑하는 것을 간직해. 집이 나를 사랑하는지 단지 필요로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끝없는 테피스트리의 실처럼 묶여 있다고 느꼈다. 집에 돌아와 거울에 천을 걷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문양은 빛나지 않았지만 공기가 변했고 집이 숨을 내쉬는 듯 했다.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있어. 너의 이야기를 지킬게. 허밍이 돌아왔고 부드럽게 고개 끄덕이는 듯. 그날 밤 라디오는 잡음 없이 다른 시대의 느린 멜로디를 틀었다. 끄지 않고 도서관을 채우게 두었고 집이 내 주위에 안착하는 걸 느꼈다. 집과 춤춰본 적 있나요? 생각보다 리듬이 좋죠. 다음 날 장부 속에서 그 곡선진 글씨로 새 쪽지를 찾았다. 너는 충분해. 심장이 안정되었다. 집은 놓아주지 않았지만 나를 가두지도 않았다. 스스로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토머스 엘리아스 워렌 가문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추가하며 일지에 계속 썼다. 도서관은 자랐다. 더 많은 책, 더 많은 생명, 그리고 집은 덜 무겁게, 더 쉽게 숨 쉬는 듯했다. 나는 단지 세입자가 아니었다. 그 유령의 역사 관리자였다. 어젯밤 도서관에 앉아 램프가 따뜻했고 거울은 나만 비췄다. 복도에서 단 한 번의 탁소리가 부드럽고 거의 다정하게 집이 이제 같이야 라고 말하는 듯 들렸다. 미소 지으며 두려움 없이 그 이야기를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 오싹한 유령의 집 이야기에서 화자는 오래된 빅토리아 풍집으로 이사하며 불안한 비밀을 발견한다. 처음엔 물건이 잘못 놓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무시했지만 곧 자신을 찍은 섬뜩한 사진과 지하실 벽에 새겨진 새는 표시를 찾아내며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낀다. 지하실의 판자로 막힌 문 숨겨진 방, 그리고 전 세입자 토머스의 일지는 1890년대 워렌 가문부터 이어진 실종 패턴을 드러낸다. 그들의 세 자녀를 잃은 비극은 그들의 영혼을 집에 묶는 의식으로 이어졌고 영적인 메아리를 남겼다. 화자는 마을 기록과 토머스의 이모 클라라를 통해 단서를 찾으며 집이 살아있고 세입자를 기억의 수호자로 선택함을 깨닫는다. 화자는 지하실을 도서관으로 바꾸며 집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 하지만 너는 충분해 같은 곡선진 글씨에 쪽지가 나타나며 집과의 유대가 깊어짐을 암시한다. 워렌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거울은 과거 세입자의 그림자를 비추는 도관이다. 실부에 이르러 화자는 집의 관리자 역할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탁소리와 허밍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야기는 슬픔 기억 공존을 탐구하며 화자는 갇힌 게 아니라 집의 유산에 얽히고 그 유령의 역사를 지키는 관리자가 된다.